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는데, 와, 이번 주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일단 고생 많으셨고, 그 고생 많으셨던 장 10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만 사이드카가 지금 세 번째죠. 네, 월요일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바로 다음날 매수 사이드카, 오늘도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또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때 5%대 하락하면서 코스피 뭐 5,000선 깨지는 거는 물론이고 뭐 4,900도 좀 위태롭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지금 낙폭 어쨌든 상당히 줄이면서 현재 1.5% 하락 5,086선이고요. 코스닥은 2.5% 하락 1,08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는 계속됩니다. 와,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아침에 보니까 코스피 5,000P는 우리 동학개미가 지킨다 뭐 이런 것도 뜨긴 하던데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자금 나중에 수익이라는 좀 달콤한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개인의 매수가 아주 대량은 아니지만 순매수로 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을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어제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과 김정일 본부장이 함께 할 텐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이 어제 그 조언 주신 게 사실 오늘 시장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재규 PB차장,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일 본부장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질어질한데 뭐 롤러코스터란 얘기는 요새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본부장님,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불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어제 약간 좀, 네. 좀 경계하고 네네네. 조심스러워하는 뉘앙스를 주셨잖아요. 사실 네네. 힌트를. 이제 미국이 네. 3일 연속 빠졌죠. 우리는 첫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3일 연속 빠진 게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오늘은 안 빠졌지만 4% 빠지고 해서 5% 빠져서 한국이 우리가 어제 오늘 합해서 한 6% 정도 더 빠지면은 어제까지 합해서 오늘 6% 이상 빠지면 조금 과하게 빠질 거 아니겠냐 싶었어요. 그 정도로 하면 이제 5천 한 50 밑으로 가면은 좀 과한 거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염없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4,900 몇까지 가서 그때는 PER이 8.800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4899까지 가셨어요. 4899까지 갔어요. 4899까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오늘 오전 방송 사무실에서 조용히 봤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뭐가 됐던 간에 좀 사고 싶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한 4% 빠졌으니까. 네. 근데 장중에 뭐 거의 보합까지 갔었나 우리가? 하여튼 뭐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2% 잠깐만요. 근데 안 들린다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들린다고? 혹시 소리가 우리 김정렬 본부장님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조금만. 네. 네. 어떠세요, 잠깐.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린다고. 그래요? 의견님이 감사드리고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해 어저께 주시면요. 네. 그저께 빠진 거 어저께 오늘 빠진 거 이렇게 봤을 때 아마 한 6, 7% 정도 빠지면은 네. 대충 한 6%? 그러니까 5천 근처 가면은 5,050 이하 빠졌을 때는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때 정확히 하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고 싶은데 또 바로 좀 있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또 오르더라고 점심 먹을 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따라가겠다. 그런 포지션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의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걱정스러 봤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역시 좀 저가 매수세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나마 장을 지탱했다. 반면에 코스닥은 유동성 위기는 아니지만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미국에서 여러 자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코스닥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약간 덜한데 오전에는 네네. 사고 싶다. 그럼 지금 약간 좀 올라간 회복한 요 가격대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저는 여전히 어저께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5,150이었고 네. 기준이. 근데 오늘 그렇게 더 빠졌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그러면 바뀐 게 없네. 그럼 더 빠지면 살까? 근데 이미 꽉 채웠는데
얼마나 빠지면 살까? 그래서 그게 다시 오전에 했을 때 어저께 그저께 미국 빠졌으면 5,050 정도 빠지면은 사러 가게 되면 확 빠지더라고요. 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더 빠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맨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은 괜찮겠죠. 뭐 롱터로 갔을 때. 예, 근데 또 5,100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 다시 뭐 돌파를 5,200을 하면 그때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 최규 차장님 오늘 네. 시장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저는 잘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떻게 보면 1차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장중에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뭐 AI 쪽에 대한 뭐 클로드 코어크로 인해서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벤처 캐피털이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유동성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단기 담보 대출 금리라고 해서 SOF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파라고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우리가 내러티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단기 금리에 대해서 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밀렸을 때는 오히려 저는 어제와 비슷하게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죠. 미국 내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릴 때 최근에 갑자기 좀 말이 바뀐 게 뭐냐면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좋다라는 말씀드리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코스피가 좀 더 낫습니다. 대형주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성장주가 꺾이면 금융 같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를 비교를 해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경색이 되면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먼저 청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잘 올라왔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2% 1% 하락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겁먹고 있어요. 저도 겁먹고 어제 사실 우리가 엄청난 매도 금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개인은 뭐냐면 다 받아냈죠. 개인은 스스로. 받아냈고 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네. 이 금액이 엄청나게 절대 금액 기준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2배 정도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시장이 컸기 때문에 나온 물량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연휴를 앞두고서 좀 네.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분할 매수의 관점이라든지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붕괴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 그리고 혹시나 성장주가 삐끗한다라고 한다면 은행 쪽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마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거였고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전에 좀 과하게 빠지고 4899까지 갔을 때 그 시점에서는 좀 사고 싶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약간은 회복을 하고 낙폭을 줄인 요 시점에서는 약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이재규 차장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 성장주, 은행 이쪽으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는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 관전평 듣겠고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 뭐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시장 빠졌고 거기에서 뭐 구글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잡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요거 비트코인 가격과 또 금과 은이 또 빠졌다.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린다. 근데 어제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점으로 본부장님이 짚어주신 바가 있거든요. 약간 심상치 않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약간 반등은 하는데 1억 우리 돈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1억 미치거든요. 9,700만 원대 지금 기록하네요.
글쎄, 비트코인을 가격을 제가 예측하는 건 그런 건 비트코인 전- 가격을 네, 여쭤본 네, 건 네, 아니고 네, 그렇죠. 시사점. 네, 일단 뭐 베센트가 비트코인이 그렇게 무작정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도외시했다.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발언했죠. 그 발언하면서 한 레벨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포가 온 거잖아요. 어쨌든 청산이 되게 될 수 있는 뭐 스트래티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산 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올라온 자산. 이게 금은이죠. 금은을 안 그래도 저기 증거금 계속 올렸는데, 그렇죠? 증거금 계속 올렸는데 참 증거금 올린 건 이번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응을 하는 거는 이게 아까 말한 비트코인하고 그 관계가 되니까 그거를 청산을 자금하기 위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증거금 계속 올린 거나 마주치면서 금은도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다 또 맞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확신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말한 것처럼 금리 이슈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SOF와 이런 식의 지난해 11월, 12월인가 그때 금리 단기 유동성 때문에 흔들렸던 건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는가? 그러면 많이 올라간 금리 폭락하는 건 괜찮은가? 미국 정부 입장은 무언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썰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차피 경기 데이터가 지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앞으로 나왔죠. 고용도 좀 고용이죠. 고용. 그러니까 겉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가 그렇게 튀지 않았어요. 네네. 뭐 아직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고용은 진짜 나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용이 나쁘는데 K 양극화처럼 양극화해서 위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건데 소비는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 데이터 자체는 있고 아마존도 오늘 발표됐고 딱 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빅테크의 화이트 칼라 잡들은 엔트리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게 썰인데 극대화시키는 자기의 그 미드 일렉션에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 그렇죠. 네. 10월 지금보다는 한 7, 8, 9월 달에 경기의 어떤 주가에 확 올라오는 효과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효과보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근데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경기 데이터가 숨긴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 우려가 아니고 네. 인플레는 유가도 내려가니까 인플레는 아닌데 경기가 고용 데이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어차피 감춰줄 수 없는 거라 하면은 네. 그걸 용인하는 거죠. 그 용인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인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침체는 모르겠지만 네. 공포까지는 네.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 냅두면은 그 높은 그 위험 자산이 네. 아니죠. 금은같이 많이 올라간 자산부터 거품이 깨지는 거를 냅둘 수도 있어. 그러면 주가도 빠지겠죠. 근데 주가도 빠지는데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경기의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확인했다 고용으로. 그러면 이제 뭐 3월이고 4월이건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이 먼저 무너지고 많이 올라간 자산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서 올라가게 만드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스운 게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차피 금리 인하를 워시 때문에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워시는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거든요. 금리 그 사람은 인하 확률은 조금 네. 금리 인하는 하고 QT 대차 대조표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트하게 옥죄겠다는 기본 생각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여건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마주치게 되면은 다시 양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이번에 참여 무슨 선거 중요한 선거 있는 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며칠 주말에. 나오잖아요. 네. 주말에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본도 금리 인상을 허용하고 왜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왜 국채를 발행하는가? 일본의 정치적 위상이 미국하고 모종에 뭔가 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대만 포함해 자기의 롤을 하려면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 자국을 강화시키겠다는 개념으로 하는 야심이 계속 있다면은 그것이 미국과 교감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그걸 허용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경기 침체나 아니면 고용 데이터가 나쁘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용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그럼 그거 아주 파생되는 엔캐리 테리 청산에 어쩔 수 없는 일정한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많이 올라간 위험 리스크 온 자산에 대해서는 한 번 맞는 것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금방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이전에 뭐 가을쯤에 오히려 그게 이제 올리면, 그 누구지 이 케빈 워시가 나오고 네. 금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 주가는 그 전까지는 그걸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그럴싸하게 느끼고 계속 그런 저항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내려간 위험자산 내려온 거가 올라올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올 것이냐.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SOFR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SOFR이 안 건드려지는 상태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오는 거죠. 시나리오고 네, 시나리오가. 하나의 썰이지만 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뭐 경제와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본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자, 일단 5분 지났네요.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 잘 듣느라고. 자, 코스피가 1.4% 하락합니다. 코스닥은 2.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5,089선입니다. 74포인트 오늘 빠졌네요. 코스닥은 2.5% 빠지면서 1,080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5%대 양시장이 빠진 것에 비하면 뭐 선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그렇죠.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는 순매수 쪽으로 지금 잡혔고 전반적으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급도 좀 봐주시고요. 재규 차장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시초가에 엄청 많이 밀렸죠. 저도 아침에 삼성전자가 하한가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아니 프리마켓에서 하한가 맞아요. 간 거 깜짝 무슨 놀랐어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주문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한두 너무 수가 깜짝 아닌데? 놀랐어요. 4,000주 넘게 거래가 된 것 오. 같습니다. 거기서 뭐 매수하신 분은 뭐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세상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저도 네. 이제 지점으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미국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 초반에도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구심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투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이 금액이 저는 뭐 지금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는 충분히 남아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CMA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 시장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다가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1조 5천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2조 매도를 했는데 요 며칠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에 와서 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여부가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튀었다가 다시 한번 살짝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오늘 뭐 그 큰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예전엔 1%씩 움직이는 것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2%씩, 3%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저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좀 안전 벨트를 맬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였거든요. 네. 요건 미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꺾여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먼저 그런 금융주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버텨준다면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이랑 뭐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까지 우리가 코스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제가 어제 방송 끝날 때쯤에 채팅창을 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양질의 수급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양질의 수급. 양질의 수급.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낫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린 네. 이유가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현대차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강력하게 코스닥 150을 매수를 했거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3분기까지 만들어냈었던 코스닥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 8조거든요.
전체 시장이. 얼마 안 되는 거죠. 4분기까지 생각보다. 우리가 포함을 하면 지금 10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 네. 있는데 삼성전자가 연간 100조를 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쪽에 대해서 코스닥 ETF 레버리지라든지 ETF 쪽으로 자금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전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양질의 수급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ETF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4,900포인트 깨고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현저히 저평가입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2주 전에 한 달 전에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여기까지 목표치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반도체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이미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들은 몇 개가 있겠죠. 뭐 네네. 원화 가치가 좀 올라, 환율 자체가 좀 밀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그때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네. 비중 축소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들 자유롭게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은경님 오셨는데 오전에 반도체 더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 오늘 좀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축하드리고 지프랑님은 하한가 거래가 프리장에서 흔치 않게 나온다. 삼성전자 하한가 오늘 좀 놀랐습니다. 네, 징글징글 운님이 삼전 산 사람 좋겠다. 그리고 플라워님 그게 접니다. 사셨어요? 삼성전자 하한가 갔을 때? 와, 네. 자, 그리고 뭐 양질의 수급 개인 순매수지 쿠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제보다 물론 약간 강도는 조금 약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가 매수했을까 대박난데 이거 삼성전자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전기전자 I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짚고 갈게요.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네네.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어쨌든 요게 지금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제 뭐 구글이 밤에 돌려내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 밤에 이제 쭉 지켜보시면서 지금 요 상황은 좀 아직은 돌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돌린 건 아니죠. 그래요? 근데 돌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 않은 거는 뭐 최악은 아니한 거. 그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걔네는 못 돌렸고 브로드컴은 약간 갔고 애매하게 갔죠. 예. 근데 아마존도 엄청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아마존? 맞아요. 아마존도 투자를 원래 예상보다 한 30%더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알파벳도 한 5, 60% 더 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아마존 알파벳 있고 아마존 알파벳 있고 또 누가 있었지? 메타 있었고 뭐 또 뭐 있는데 그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계획이 하면은 올해도 작년 대비 뭐 5, 60% 이상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국경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주가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는데 너네들 돈 버는 거 속도에 대비했을 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다시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거는 아까 이 가이던스가 1분기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만큼의 그 파지티브하지는 않은 건 분명하죠. 그래도 마이너스 10%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고 구글은 워낙 다양한 게 있으니까 도저히 뺄 수는 없는 거지. 사실 정상적으로는 내가 가물었을 때 5% 정도는 올라야지 정상인데 투자 금액이 이렇게 높으면 얘네들도 결국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충돌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구글에 대해서 파지티브 보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심리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전반적으로 으쌰으쌰를 바로 할 수 있는지는 어제까지고는 충분치 않은 힌트가 충분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뭐 한 1, 2% 빠지면은 그냥 보고 있겠다. 그런 거고 결국은 그 정도 끝나서 다행이긴 해요. 더 빠지지 않아서. 근데 그 반도체 힌트가 되는 건 이제는 그 투자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다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아까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게 그런 디퓨전 빨리 확산되는 거는 늦다 하더라도 일단 B2B 하는 커스터머들, 기업 고객들이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돈을 내주는 쩐주들도 신경 쓰는 거잖아요. IPO 하거나 다음에 돈을 할 때 라운드 할 때 돈이 적게 들어가거나 밀어줄 수도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AI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자원의 IPO 자금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나한테 돈 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엔트로픽이 상장한다는데 오픈AI도 상장한다고 갑자기 우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까지 안 되고 할 거잖아요. 그 오픈AI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이제 광고 붙이겠다. 광고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오늘 이걸 안 재민이가 보여드릴까? 이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요거. 엔트로픽은 뭐라 하게 되면 엔트로픽 클로드는 우리는 광고 없네. 광고 할 게 없지. 이거 오픈 AI하고 반대로. 네. 근데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마치 엔트로픽 오픈 AI가 정말 해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거 보세요. 쓰면 우리는 기업 계약 B2B니까 구독 계약 가지고도 이로 가도 충분해.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하지만 항상 이것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은 오픈 AI겠지. 오픈 AI 같은 건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사는 이따 적었죠. 기자들이. 중요한 건 오픈 AI는 어쩔 수 없어. 무료는 광고를 해야 되고 유료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 먹고 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오픈 AI도 이제는 그 엔터프라이즈형 기업용으로 플랫폼 출시한다. 전방위로 싸우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IPO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하는 횟수 구매에서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네들이 할 때 펀딩이 얼마나 수월할 것이냐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무료 가입자 갑자기 유료로 바꾸거나 지금 나와 있는 게 서비스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오픈 소스에서 그 아까 클로드의 클로드 뭐지? 클로드 코어크 그전에 오픈 클로 이런 게 에이전트 AI가 기존의 하이라키 상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흔드니까 결국은 효율성도 좋아지고 효능성도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는데 우리한테 좋은데 그럼 그거 믿고 막 투자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같은 넘버와 아니면 더 화려하고 임프레시브한 캐펙스 투자가 과거 같으면 좋았던 건데 이제는 작년에도 한번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이제 공급 초과는 언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에서 더 줘야 되는데 그걸 늦게 되면은 투자가들이 좀 짜증나겠죠. 이제 그런 약간 초입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판단하기 애매한 상태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어떤 게 상승하고 어떤 게 하락했는지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업종별로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태양광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네.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도 오늘 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잘 가기도 해서 어떤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뭐 하나솔루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뭐 태양광 쪽에 대해서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투심을 돌려 세워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환급을 많이 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겠다, 뭐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프라이스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실래요? 네. 여기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시면은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제 뭐 주식 ETF 자금이거든요. 빨간색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2026년도.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ETF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신흥국적으로 지금 신흥국 ETF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동성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이나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나 이 유동성이 굉장히 탄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많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이드카 3번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사이드카 진짜.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크고 고객 예탁금이 많고 이건 긍정적인데, 그로 인한 변동성, 어떻게 보면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잘 한번 보세요.
미증시가 밀렸던 이유 중에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잡음이 있었죠.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달러 강세라든지 뭐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면 예전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라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갭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엔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또 정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이 리스크의 가장 우리가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엔 유동성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원자재랑 금이랑 맞아요. 은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뭐 자산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장 빨리 줄이냐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썼거나 근데 지금 금이나 음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마련이 되면 뭐 그 다음엔 청산이 좀 덜 나오겠죠. 네네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해외에서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 또 제가 내일 나와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 우리나라는 여기선 그래도 좀 용기를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굉장히 어렵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대형주들도 뭐 6% 7%씩 밀렸으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신용잔고 신용을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우리가 외국인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요거 외국인들 비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게 외국인들의 비중이거든요. 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줄어들다 보면은 이들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이 중에서 뭐 금융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고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 비중이 좀 준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 삼성전자도 그래요? 예,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뭐 제가 신흥국 ETF 말씀드렸는데 그 신흥국 ETF에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좀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도 미국이랑 협력에 관련돼서 무언가 우리도 비준을 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좀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오늘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남북 경협주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우리나라 뭐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지원을 해줬을 때 의료 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뭐 세움 메디칼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변동성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 지원 미국 허용 가능성에 경협주가 동반 상승했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시장 특징 본부장님 네네. 말씀하실 부분. 시장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뭐 같아요. 업종으로 가셔도 네, 되고요. 아까 저기 네. 하나솔루션은 다 이게 우주 관련된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런 장에서 얘가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유난히 급등을 한 네네네. 거죠. 그게 그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네. 한번 볼까요?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거 맞지? 오늘 아침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하나솔루션. 어저께는 딴 데서 나오고 주가가 지금 45,000원 갔나요? 45,000원 찍고 내려왔어요. 야, 이분 굉장하네. 42,000 네. 그 42,000원. 네, 리포트가 두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이분이 45,000원으로 상향했어요. 오랫동안 업데이트 안 하다가 네, 좋아진다. 근데 다 중요한 건 페로브스카이트 어떻게 얘기하는 거? 네.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이거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지상보다는 우주에서 더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좋아진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재밌죠. 우주 태양광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 아니고 하나는 우주 태양광 솔루션이다. 회복 시장이다. 목표주가 45,000원.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하냐 이거지. 바로 어떻게 하냐? 딴 데 갈 데가 없고 내러티브가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투자 의견이 이렇게 얘도 상향했잖아요. 바이로. 그렇죠? 이렇게 투자 의견 자체가 변하는 게 또 있어. 유진투자증권도 홀드였는데 유진투자증권도 바이로 올렸어요.
투자 의견이 바뀌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목표 주가 여기는 5만 원이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찝찝한데 확실한 게 뭐야? 그러니까 와 이거 붙네. 그러면서 주가 한 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새 약간 그 보고서의 영향을 네.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받는 것 같은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영업손실 4분기에 네, 그건 중요하지 4,700억 그랬는데 네네. 뭐 흑자 전환 얘기 이런 네네.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쁘게 나면은 아까 저기 미국의 AMD도 그렇고 뭐 가이던스 좀만 나쁘도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거 이후의 것에 대해서 좋다고 하고 내러티브 붙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 AMD라든지 뭐 아마존보다 싼가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물론 싸긴 싸요. 하나로서는 그 화학 때문에 SK 케미컬 있기 때문에 밸류가 원래 비싸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4만 5천 원, 5만 원이 얘네 그 사이클적이기 때문에 이게 1배도 안 주는 거예요. PBR이. 아마 0.8, 0.9일 거예요. 0.8이 갈 수 있고 1이 가느냐 이거는 또 시크리컬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줄 수 있는 리즈너블한 포캐스트가 5만 원이 아마 맥스일 겁니다. 예, 나중에 됐는데 어쨌든 하루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투자 의견이 바뀌는데 동시에 나온다. 그 다른 섹터의 리포트들은 이미 우려먹어서 새로운 게 없다. 그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간다. 네. 그러면 붙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따방송에 있는데 이거 3페이지. 태양전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 실리콘, 그 다음에 갈륨 아스나이드 이게 갈륨 비소. 갈륨 비소. 맞죠. 그다음 CIGS는 또 다른 게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있잖아요. 여기 쭉 있어요. 이렇게 고 자가치유는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뭐 잘못됐을 경우에 스스로 고쳐져요. 저거 외우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제 외워졌어요. 페로브스카이트. 그래 하도 맞아. 많이 얘기하니까. 이온 재결합을 통해서 나오고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이고 다른 건 어떻다 나가는데 요건 간단했는데 그런 리포트 보시면 디테일 읽다 보면 평상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반도체만 보고. 근데 어려워. 그럴 때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리포트가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 유동성이 그러면 달라붙어도 돼요. 근데 뭐 전기전자가 쉬고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느냐면은 나 다른 거 보냐면 야 이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생각을 딱 하고 시작해야 돼. 물론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트레이딩이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리포트 나왔는데 내가 이해는 안 돼? 근데 뭔가 확 바뀐 것 같아? 그러면 그럼 공부하고 일주일 할 수 없잖아. 그냥 아침에 사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럼 당연하죠.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폭등한다. 그럼 이건 쉬겠지. 예를 들어서 그 리스크만큼 내가 얼마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의견이 오래간만에 나오면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라면 그거는 파지티브 봐야 돼. 특히 이런 거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은 자책하지 말고 남들도 잘 몰라. 설명해봐. 그럼 설명할 줄 알아요? 모르고도 사잖아. 모르고 사서 먹어. 그런 장애예요. 그 삼성전자 뭐 ICM에서 알면 돈을 많이 버나? 그건 아니거든. 누군가 버리면 잘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잘 못 버리지 말 때 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중요히 여기는 거니까 분위기, 눈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 있는데 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냐면 어제 가격이랑 왜 지금 가격이랑 다르냐라고 저한테 뭐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주가가.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가격이 말씀이실까요? 어제 종가랑 오늘 시초가가 왜 다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 거죠. 네네네. 지금 그런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방 본부장이 좀 알고 매매해도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매매하는 쪽이 좋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아니 잘 몰라도 된다. 잘 몰라요. 아니 잘 이해 못해도 돈이 많고 이해 못하는데 의견들이 갑자기 똑같은 방향으로 왔어. 의견이 바뀌었어. 근데 거꾸로 있어. 누가 매도를 했어. 홀드를 했어. 홀드가 두 군데 나왔어. 오래간만에. 똑같은 의견으로. 근데 내용을 보고 잘 못 알아듣겠어. 복잡하고. 그럼 매도 동참하는 거야. 너무 복잡하고 다 이해하는 순간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큰 여파가 없어요. 의견이 갈리거나 이해가 안 될 때 다 분기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상한 햇소리를 좀 합니다. 아니요, 근데 중요한 팁 같아요. 요즘 같이 유동성은 넘치는데 진짜 하루하루 급등 급락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진짜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또 특징적인 그래도 부분. 저는 네. 좀 알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난 반대로 가. 저는 좀 알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태양광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어쨌든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원전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니까 네. 원전 이야기 많이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에너지청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태양광과 그리고 ESS 쪽에 대한 캐파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은 오래 걸리고 태양광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메리트가 없었던 것은 중국 기업들 때문이었다. 네. 근데 중국 기업에서도 이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제도 잠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그 갈륨 AS요, 갈륨 비소인데 그게 우주에서 사용될 때 가장 좋은 소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광물 자체도 그렇고 9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우리나라 페로브스카이트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변동성도 컸고 결국에는 약세로 마무리된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또 빛나는 하루였는데 요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5%대 장 초반에 양시장이 하락할 때도 유일하게 시총 코스피 50개 종목 가운데 빨간불 유일하게 킨 게 KB금융. 요게 근데 끝까지 좀 잘 가긴 하더라고요. 뭐 요걸 비롯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 저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어텐션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리포트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리포트 안 나왔나? 리포트는 안 나왔네. 목표 주가가 16만 원 정도가 15만 원 정도가 원래 있었어요. 한 일주일 열흘 된 것 같은데 좀 약간 꾸역꾸역 가다가 그러니까 주주 배당하면 사실은 환원율이 지주사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은행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그래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증권주가 거래가 많이 되면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증권주로. 네, KB금융이 두드러진 거는 뭐 지금 와서는 쫓아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주 환원율이 이제 50%가 넘어갔다. 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죠. 네. 네. 요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오전 한때 뭐 프로그램 매수 1등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KB증권, 실적이 KB금융, 실적이 네. 실적의 영향이었다.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은행주가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빨간불로 결국에 끝났네요. 제가 네. 은행주가 굉장히 은행주를 명확하게 설명할 명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조금만 근데 여유 갖고 일단은 기다리시면 제가 어제 생각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성장주단에 요거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유럽이랑 미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차트가 진한색은 미국, 연한색은 유럽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주를 가치주로 나눈 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계속해서 올라간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좁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반드시란 표현은 이 증권업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 산업과 가치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괴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격이 좁혀지고 얘들이 다시 만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M7의 주가 흐름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제 은행주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국가별 2025년도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우측에 우리나라 보시면 한국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게 그죠. 지금 3차 전반적인 상법 개정에 네.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고 네. 부동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틀어 막으면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 요즘에 은행 가보셨어요? 은행 은행 잘 안 가시면 가는데. 은행 가서 객장에 앉아 있으면 주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가 그래서 증권주가 좋고 증권주가 더 매력적인데 은행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배당 성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받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금융주 쪽 그리고
금융주 쪽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통신장비주가 잘 갔는데 요거까지 혹시 체크해 주실 사항들 있을까요? 통신장비주가 뭐 최근에 관심을 좀 받는데 사실 이 종목 이름들 보면 예전에 5G 뭐 요럴 때 많이 보던 종목들이 요즘에 좀 움직이거든요. 이거 어떤 이슈예요? 오늘도 업종 전체가 좀 같네요. 네, 혹시 제가 확인되는 말씀 좀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종목 좀 찾아보고 계신데 네. RFHIC라든지 뭐 솔리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5G 쪽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부각이 한번 됐다가 당시엔 이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5G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파수 경매는 매번 나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파수 경매도 올해 미국에서도 있고 뭐 유럽에서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AI 트렌드도 맞지만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파수 경매했을 때 우리나라 장비들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주들이 부각이 된 상황인데 이게 또 우주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주군요. 그래서 지금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RFHLC 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주항공 쪽으로 많이 엮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오픈랜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A라는 회사가 만들고 B라는 회사가 만들었을 때 이게 호환이 안 됐었는데 요걸 이제 호환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갑자기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또 이제 엔트로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최근에 왔지. 주가 흐름이 오르다가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말씀해 주신 김에 오늘 10%대 하락했는데 요거 실적 안 좋았어. 또 나왔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죠.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요거 좋았어요. 혹시 짚어주실 부분 있어요, 본부장님? 그 코멘트 작년에 해주시고. 그거 때문에 뭐 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경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네. 이게 10% 빠질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이 갔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그제 때 78,000원 뭐 이렇게 갔잖아요. 목표 주가가 이미 8만 원도 있었지만은 6만 원, 8만 원, 10만 원 며칠 전에 다 올렸거든요. 장중에 이게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어저께도 77,000원. 그러면 이 실을 할 수 있지. 저번에 얘기한 그 엔트로픽은 많이 우려먹었어요. 1월 16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1월 16일부터. 한 3조 됐기 때문에 그건 다 됐고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황이니까 아까 중장기적으로 다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급할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른 쪽하고 엮어서 그 산업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있나요? 산업 테마가 별거 없죠. 없으면은 뭐 그렇죠. 이렇게 빠지면 쉬어야죠. 올해 초에 거의 뭐 5만 원대가 맞나요? 네, 5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한 8만 원 가까이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원래 배당주 통신도 네. 그러니까 통신 배당주도 있는데 아직도 배당주는 있거든요. 네. 근데 배당이 작년에 이제 적자 돈이 못 벌었기 때문에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당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군요. 그 배당에 대해서 확실히 내지는 뭐 커미트하거나 의지를 보여준다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거까지 알겠습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40% 이상, 순이익은 70% 이상, 뭐 해킹 이슈가 네, 있었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충격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잠깐 시장 얘기 여기서 멈추고 저희 시장 얘기 이어갈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옷을 하나 이렇게 또 걸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안에 빨간색 이렇게 네, 그것도 받은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 아. 네네. 레드 니트를 입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얗게 걸쳐봤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켓이고요. 최초 7만 원대 구성 7만 9천 원입니다. 울 충전재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제도 제가 따뜻하게 입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좀 얇게 입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옷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네요. 오늘도 좀 땀을 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해요. 네, 울 충전재고요. 블랙, 화이트
화이트, 베이지 구성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이제 화이트 색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정말 가볍다라고 써 있는데 진짜 가볍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좀 추운데 이제 2월 입춘이 지났죠? 네, 이제 3월 이렇게 가면서 따뜻해지면 그래도 체온 보호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간절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남녀 트레킹 경량 후드 자켓 이렇게 후드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일어서 볼까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예. 네, 괜찮아요? 네. 예. 만약에 오늘 그걸 모르고 네. 안에 옷을 노란색이나 노란색 그런 게 나왔으면 별로 안 어울렸는데. 안 어울렸는데 그렇지. 오늘 마침 오늘 아주 또 핏이 잘 레드를, 맞네. 네, 예. 입고 와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켓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분도 곶감 네. 하나씩 놓여 있는데, 네, 곶감 네. 본부장님 지금 시장 여기 있습니다. 보시느라고 정신 네. 없으시죠? 곶감 한번 네 봐주세요. 요거 청도 곶감 선물 세트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백화점 동일 상품입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이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지금은 갖고 왔는데 요거 선물 세트 구성이고요. 씨 없는 반건시 1.4kg입니다. 선물 보자기 포장으로 저희가 포장해서 발송을 해드리고요. 툭툭 대왕. 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16개 곶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계 설 선물 세트 구성인데 요 백화점 구성하고 똑같이 해서 보내드리는 3만 원대 39,800원 구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웬만한 거 다 선물하려고 보면 뭐 5만 원짜리 한 장은 진짜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곶감 선물 왠지 좀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게 보자기 포장도 해서 간다고 하니까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드셔보셨어요? 이거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좀 녹아가지고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네. 오 달다. 달죠. 진짜 달다. 단 거 좋아하세요? 저 단 거 좋아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와 진짜 달달한데요? 네. 피곤한 요 시간에 당 충전이 완전히 갑자기 확 되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하나도 없어요. 다 드셨어요? 다 먹었고 밖에 나가서 드리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거 좋아하거든요. 곶감. 근데 뭐 가져갈 때 다 녹겠지. 네. 예, 할 수가 없네. 난 사람처럼. 저는 두 개는 못 먹어. 딱 요 하나가 좋으신. 한 개면 좋은 것 같아. 하나에 한 2,000원 되는 건가? 그렇죠. 3만 원대인데 16개니까. 2,000원 조금 2,000원 정도 되는 좀 넘네요. 맛있네. 그 정도 가격 할 이거 만한 저 곶감 이렇게 완전히 건조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이렇게 완전 건조된 거? 질긴 느낌이 있는데 요거 진짜 말랑말랑.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달콤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아까 질긴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더 저도 질긴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유 내가 먼저 쳤으니까 다른 거 좋아한다. 존중합니다. 취향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것도 맛있네. 말랑말랑한 맛있어요. 반건시가 좋다는 거 그런 취향도 또 있으실 텐데 여러분 많이 또 선물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로 광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을까? 본부장님이 네네. 막 곶감 드셔보세요 하는데도 시장 보시느라 지금 정신 없으신데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파악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장이 얼마까지 내려가 사람들이 했을까 그런 게 있는데 4,899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네. 뭐 증권사에서 바로 이 오전 10시 그때만 보낸 것 같은 메시지. 네. 저는 그때 방송에는 이동적이 못 봤는데 나중에 봤죠. 4899는 12개월 그 포워드 PER로서 대한민국 코스피입니다. 8.5배. 8.5배. 4899까지 간 거는. 네. 근데 과거 10년간 평균이 대한민국이 평균 표준 1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에서 평균이 9배 정도야. 그러니까 9배에서 지금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8.5배까지 간 거는 상당히 과하게 빠졌다. 저평가.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장중에 돌렸네요. 오늘 장중 최저점이 4899.30이었는데 4899까지 간 건 평균 9배보다 내려와서 한 단계 8.5 저평가돼서 8.5배니까. 8.5배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조정이 혹시 올지는 몰라도 장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하더라도 이 4899는 지켜지면은
장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5,200, 300을 개런티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코멘트한 것 중에서 제가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공감됐던 거. 아, 이게 10시에 봤는데 반도체 등 IT 견고한 실적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비슷해요. 밸류 영역에 있는 금융, 은행 보험, 그러니까 지주는 비중 확대. 말 비슷하네. 그러게요. 예, 여기가 오전에 10시 반에 들어왔는데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코멘트 하시는 분이라서 효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네. 그런 코멘트였다라고 공유를 또 해주셨고요. 이런 게 궁금한데 오늘 돌았던 이제 얘기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조심스럽게 근데 반도체 여전히 쇼티지는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간밤에 나온 얘기 보면은 엔비디아가 30년 만에 신규 게임용 GPU 출시 안 하겠다. 그리고 뭐 TSMC 생산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버용 CPU 뭐 부족이다. 또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한국산 못 구하니까 미국 델, 뭐 HP 이런 데서 중국산 이제 갖고 온다. 디램 반도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와 여전히 부족하고 실적은 뭐 걱정 없는데 맞아. 이럴 때 그럼 사야 되나? 이런 논리로 오늘 개인분들도 이제 그쵸? 떨어질 때 네. 들어가신 건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맞는 선택이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이 그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 신규 자금을 어제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 반도체도 반도체도. 근데 아까 말한 삼성전자가 어저께 16만 원 들어갔을 때 좀 길게 보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어저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들어가고 싶네. 그런 느낌 동했다. 저하고 똑같을 필요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 또 얼마나 올라가나 지켜보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온 거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더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33조 4조, 하이닉스가 31조 정도인데 이게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60% 정도, 60, 70% 정도, 5, 60, 60인데 지금 80% 정도 나니까 그만큼 더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35조가 아니고 36, 7조 나올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31조가 아니고 30초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그걸 포함했느냐? 그것까지 포함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츄에이션이 오면은 밸류를 바로 못 끌어주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야? 16만 원, 17만 원 갔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한 93만 원까지 갔었나? 아마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계속 트라이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요 얘기만 가지고 바로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캐털리스트는 뭐냐?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22일인가? 언제죠? 22일 만에. 맞죠. 수요일인가?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인데요. 추석 구정 지나고죠. 그때 또는 그 전에도 그게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나오는데 내러티브가 진짜 쏠깃해. 그래서 이거는 20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어. 왜? 20일에 사면은 그 다음에 GTC가 있으니까 계속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추석 다음에 이게 막 하면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막 할 뭐가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일주일 남은 거죠. 추석 때까지. 구정 때, 설까지. 아까 4899.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4899가 8.5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니까 이걸 안 건드리면 주가는 다시 업. 근데 각도하고 상승 각도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자금이라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 많이 빠질 때만 살짝. 네. 잘 봐야지. 왜 하물되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하나 솔루션도 놓치는 거 많아. 금융도 놓치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거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뭘 또 안 해도 된다. 물론 그게 지수를 끌 것 같으면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 정도면 잘했다. 너 열심히 했어.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주면은 이제 진짜로 설 네. 가시권인 거니까 네네. 이번 주에 이렇게 격하게 사이드카가 진짜 3번 발동되는 이런 시장을 겪고 일주일에 3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3번 진짜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 기억을 다 못하는데 아유.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저는 우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심하게 강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료 한 번만 요거 보여주시면 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MSCI 요거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느니 마느니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 그 MSCI인데 코리아 IT 예상 EPS를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반도체와
바이오와 뭐 2차 전지와 조선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전 시장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좋으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는데 그렇게 그러다가 밀리면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가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주까지 이제 시장이 좀 견조할 때는 조선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 또 반도체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상승률 자체는 제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반 경직은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도 좀 네, 저는 밑으로 조금씩. 단단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장 코멘트 조금 더 들어볼까요? 뭐 반도체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은 본부장님의 그 초반에 말씀해주신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림 있잖아요. 뭐 유동성 아까 햇소리한 분석도 거? 그렇고 예, 예. 아니 그런 것도 그래도 하나의 비난 많이 할 썰이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예 하나의 의견으로 또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아까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그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의도하진 않겠죠. 네, 의도하진 않는데 기본 전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한 얘기예요. 거기에 이해 집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미국의 의지가 그렇게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생각들을 저만 하겠어요? 그 사람도 사실 하겠지. 근데 파트너가 있으려면 일본도 말 들어야 되고 한국도 말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왜 대만 침공하면 지네들이 날아가서 뭐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해. 미국하고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왜 저기 비트코인 빠지고 하는데 왜 구제 준다고 안 하고 하필 뭐 증거금은 계속 올려가지고 이게 타이밍 맞춰갖고 금을 내려가는데 그렇죠. 냅둘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지. 사람들이 한번 쫄면 다음에 들어갈 때 새로 자금은 들어갈 때 그 금은하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데 경기가 나쁜 거 되면은 진짜 못 사지.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월 나가고 금리 인하 하는 거 하면은 주식장이 흔들렸다가 가을에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자산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 좀 털고 소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털고 막판에 그러면 주식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한 뭐 여름 이전에 해가지고 가을 때 확 해버릴 수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시도하지 않을까요? 뭔 짓도 하는데 그런 거 시도 못할까? 만약 그게 불가피하면은. 근데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조건이 있는 거지. 일본이 인플레가 안 돼. 일본이 인플레가 안 되면 걔네들 금리가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니까 진짜 썰 중에 썰이다. 하지만 완전히 이상한 썰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시나리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특징적인 것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1470원대까지 갔다가 뭐 조금 내려오는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지금 어쨌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환율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네. 사장님 네. 어떠실까요? 네. 이게 참 세 환율. 번째. 네. 먼저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일단 뭐 환율은 지금 자체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많이 안정이 돼서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 시장을 엄청나게 폭락시키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달러 강세 기조로 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경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금이 네.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증시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고점대를 찍고서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피크를 찍을 수가 있겠죠. 제가 갑자기 주말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현재 수준에선 하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올라왔을 때 환율의 영향, 환율의 도움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었던 명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코멘트 환율 뭐 없으시면 장은 넘어갈까요? 모르겠어요. 자요. 어제부터 모른다는 얘기 많이 환율은 하는데 참 맞아요. 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저께 뭐 제가 보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 빠졌다 그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아까 재기님 말씀 듣고도 그러니까요. 별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어 내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있고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러는데 소시도 빠진다고 또 할 말도 없고. 근데 올라가는데 5,300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만 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개별주가 하나 솔루션 가는 거 하면 내러티브가 붙을 건 또 붙고 또 늦게 따라가면 또 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쉬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이거 주말에 그냥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종합주가지수가 3,400포인트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 유동성이 좀 약간 모래성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 2% 올라간다면 과연 1%, 2% 올라가고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이 되면 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오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바이오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에 대해서 나 바이오 손이 좀 사고 싶긴 한데 잘 안 간다라는 분도 채팅창에 좀 보이고 바이오 좀 짚어볼까요? 바이오도 어렵죠. 바이오도 참 개별적으로 어렵긴 한데 바이오 말씀해 주실 분. 바이오는 그 바이 아니지 아직. 그렇죠. 지금 이바이야 바이야 뭐야? 바이오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셀트리온이나 네. 그리고 뭐 한미약품 네.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괜찮거든요. 3천당 굳건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알테오젠, 네.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직 바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안녕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많이 밀린 기업들에 한정해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깨지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시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는 건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뭐 이렇게 한미약품이나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ETF가 있어요. 네. 코엑트 ETF라고 코엑트도 있고 이제 타임폴리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도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많이 낙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모아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전체 포트에서 전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서 제약바이오가 50%를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나 10% 정도만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배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코스닥에서 지금 쭉 보면 에코프로 BM 거의 뭐 7%, 6%대 크게 좀 조정받았고 알테오젠도 4%,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삼천당 제약이 진짜 굳건하게 0.7% 빨간불이었고요. 본부장님 오늘 네. 원익 IPS가 6%대 상승, 그래요. 이오테크닉스가 3%대 상승, HPSP 1%대 상승 보여주고 ISC 9%대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반도체 투톱 쉬는 와중에 장비 소부장 이쪽이 좀 간 게 어제 있어서요. 오늘 특별히 리포트가 나온 건 그 전에 나온 네. 건데 그게 많이 가잖아요. 네. 지금 원익 IPS 얘기했고 또 뭐 이오테크닉스 얘기했고 또 뭐 얘기했죠? ISC 얘기했고 맞아요. 이 정도잖아요. 이제 일단 다 실적이 그래도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다만 원익 IPS는 제 생각보다는 빨리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사실은 이오테크닉스가 더 비싸거든요.
30배 후반 40배니까.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과 TSMC라는 공통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질적으로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 ISC는 리노공업 때문에 그 갭을 메꾼다고 해서 리노공업 먼저 가고 나서 따라간 거 케이스인데 ISC는 저번에 말씀드린 건 데이터 센터 비중이 많아요. ISC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진은 한 30%밖에 안 되지만 30% 밖에 그다음 리노공업은 한 50% 되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건 리노공업이죠. 소켓, 테스트 소켓 하는 건데 근데 리노공업이나 얘네나 밸류에이션을 얼마 줄 거냐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엄청 좋아. 마진 30%에서 50%야. 국권에 마켓쇼도 있어. 성장률도 한 30% 40% 해. 그럼 그거 얼마 줄 것 같아, 피해? 얼마나 줄까요? 피해 얼마 줄 것 같아? 그게 몇십 년이 아니고 했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최소한 40배 줘야 된다는데 40배 왔어. PER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갈 만은 하긴 했는데 더 떨어갈 것이냐는 다른 문제고 길게 보면 이오테크닉스 오케이. 원익 IPS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비주로서 삼성이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죠. 엊그저께 나온 얘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캐파를 새롭게 없었던 게 질 건 없어. 근데 질라고 했던 걸 조금 앞당기려고 어렵게 노력을 해.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올해 말에 있는 거를 뭐 3분기 초반에 중반에 한다든지 내년도 2분기에 있는 거를 한 분기 앞당기는 걸 그렇군요. 열심히 한다는 게 있어요. 네. 그 앞당기게 되면은 어떤 전환 투자를 보면 그거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것이 수혜를 받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밸류를 앞당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방송 마지막까지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 해준 두 분 진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많은 분들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진짜. 저는 완전 괜찮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 SOFC 쪽 같은 경우도 블룸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SOFC 오늘? 고체산업 갑자기.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언의 말씀 두 분 감사드리면서 SK증권 이정규 PB차장 그리고 유니스토리 자산운 김정일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뒤 이어서 여의도 인사이트 통해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또 다른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할 예정이니까 또 뒤이은 인터뷰도 함께해 주시고요. 클로징벨 라이브는 또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